이야기 각색 서울의 밤. 자정 넘어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데 기사님이 5km나 반대 방향으로 달렸다. 공포에 질려 따져 묻자 그는 뒤를 가리켰다. 오토바이 3대가 서 있었다. 기사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저자들이 4개 블록이나 쫓아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나를 완전히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나는 그날 밤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단 몇 분만 늦었더라면 내 인생은 아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시계가 11시 30분을 막 넘긴 시각, 강남의 오피스 빌딩 로비 앞에서 나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하루 중 17번째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녹초가 된 상태였다. 프로젝트 때문에 사흘밤을 꼬박 세운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더 스카이 팰리스 아파트에 있는 2m짜리 넓은 침대에 누워 저절로 눈이 떠질 때까지 잠을 자고 싶다는 생각. 기사님, 더 스카이 팰리스로 가주세요. 나는 재빨리 말하며 뒷좌석에 올라탔고 300만 원짜리 가방을 옆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다. 하이힐은 차바닥으로 걷어차버리니 마침내 맨발이 해방감을 느꼈다. 무겁게 감기는 눈꺼풀 너머로 바깥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지며 깜빡였다. 네, 스카이 팰리스요. 기사님의 목소리는 낮고 조금 쉬어 있었다. 백미러를 통해 보니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지극히 평범한 얼굴이었다. 인파 속에 섞이면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그런 인상이었다. 차는 부드럽게 굴러갔다. 나는 도시가 막 밤의 생기를 되찾기 시작한 것을 외면한 채 눈을 감았다. 15시간을 쉬지 않고 일한 나에게 세상은 그저 편안한 어둠일 뿐이었다. 하지만 차가 낯선 길로 접어드는 것을 느끼기 전까지였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 도시의 길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베테랑 기사들은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자신만의 지름길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차는 다시 한번 방향을 틀었고 불빛은 점점 드물어졌으며 양옆의 건물들은 눈에 띄게 낮고 낡아 보였다. 불현듯 불안감이 솟아올랐다. 나는 휴대폰을 켜 지도를 확인했다. 화면 위에 작은 파란 점이 더 스카이 팰리스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기사님, 길이 이상한데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의심이 역력했다. 괜찮아요. 지름길입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여전히 앞을 보며 핸들을 더 꽉 쥐었다. 지도에서는 집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요. 나는 목소리를 높이며 휴대폰을 들어보였다. 보세요. 계속 멀어지고 있잖아요. 대답이 없었다. 대신 차는 갑자기 속도를 높였고 내 심장은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심야, 한적한 길, 낯선 택시 같은 단어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나는 32살, 대기업 마케팅 총괄이사로 비즈니스 세계의 온갖 풍파를 겪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본능적인 공포가 온몸을 휩쌌다. 차 세워요. 내릴게요. 나는 언성을 높였다. 손가락은 이미 긴급 통화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차가 갑자기 좁은 골목으로 급히 꺾어 들어가더니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내며 급정거했다. 나는 비명을 질렀고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기사님이 고개를 돌렸다.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아까의 무심함과 달리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지 않고 손으로 뒤를 가리켰다. 저길 보세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우리 차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오토바이 3대가 조용히 서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안장에 걸터앉은 사람들의 검은 실루엣만 희미하게 보였다. 마치 밤의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들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자들이 4개 블록이나 아가씨를 쫓아왔어요. 기사님의 목소리는 낮고 다급했다. 아가씨가 빌딩에서 나올 때부터요. 나는 너무 놀라 의자 등받이를 꽉 붙잡았다. 이제야 아까부터 뒤에서 희미하게 들리던 오토바이 소리가 기억났다. 그때는 너무 피곤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왜요? 왜 저를 따라온 거죠? 목이 바싹 말랐다. 그는 백미러로 나를 힐끗 보며 말했다. 아가씨 꼴을 좀 봐요. 그런 옷차림에 그런 가방에 한밤중에 혼자 택시를 잡고 서 있으니 나 돈 많으니 털어가시오 하는 광고판 같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숙여 비싼 오피스룩과 손목에서 반짝이는 시계를 보았다. 난생 처음으로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당황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는 몸을 숙여 좌석 밑에서 짧은 쇠 파이프를 꺼냈다. 택시 운전 20년 넘게 했어요. 이런 일 처음 아닙니다. 잠시 후에 내가 셋을 세면 왼쪽 골목으로 뛰세요. 거기에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요. 기사님은요? 나는 그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나한테는 이 차가 전부예요. 저놈들도 나한테는 손대지 않을 겁니다. 어서 뛰어요. 내가 뭐라고 더 말하기도 전에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정적을 찢으며 울려 퍼졌다. 세 개의 헤드라이트가 동시에 켜지며 날카로운 칼날처럼 택시를 향해 쏟아졌다. 늦었군. 기사님이 재빨리 말하며 기어의 손을 얹고 꽉 잡았다. 검은 옷을 입은 세 남자가 내려서 다가왔다. 선두에 선 남자는 어깨에 긴 몽둥이를 메고 있었는데 그 느릿한 걸음걸이가 소름 끼치도록 위협적이었다. 몽둥이가 차 유리를 세게 두드렸다. 내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기사님이 창문을 살짝 내렸다. 무슨 일이시죠? 내리라고. 바깥의 목소리는 차갑고 탁했다. 몽둥이가 갑자기 창문 모서리를 세게 내리쳤고 유리가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다. 알았어요. 내릴게요. 기사님이 손을 들어 문을 열었다. 그의 발이 땅에 닿는 순간 그는 갑자기 몸을 차 안으로 다시 집어넣고 문을 잠근 뒤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택시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튀어나갔다. 앞을 막고 있던 오토바이 한 대와 부딪히며 날카로운 금속 마찰음이 울려 퍼졌다. 나는 몸을 숙였다. 뒤쪽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머리카락과 어깨에 쏟아졌다. 쫓아와요. 나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백미러를 통해 남은 오토바이 두 대가 바짝 따라붙는 것이 보였다. 엔진 굉음이 등 뒤에서 울렸고 한 남자가 팔을 휘두르자 가로등 불빛 아래 금속빛이 번쩍였다. 칼이었다. 칼날이 내가 앉은 쪽 차문을 세게 긁으며 소름 끼치는 흰 자국을 남겼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반대편으로 몸을 피했다. 차가 심하게 흔들리며 벽에 부딪혀 불꽃이 튀었다. 기사님은 이를 악물고 계속해서 핸들을 꺾었다. 좁은 골목은 마치 차와 그 안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두 사람을 삼켜버릴 듯 했다. 갑자기 눈앞에 사거리가 나타났다. 빨간불이었고 옆 차선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꽉 잡아요. 기사님이 소리쳤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오히려 엑셀을 더 세게 밟았다. 찰나의 순간 나는 트럭 기사의 경악한 얼굴을 보았다. 요란한 경적 소리가 울렸다. 우리 택시는 트럭 앞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뒤이어 끔찍한 충돌음이 들렸다. 오토바이 한 대가 미처 멈추지 못한 것이다. 택시는 가게와 사람들이 있는 환한 길로 곧장 달려나갔다. 뒤따르던 엔진 소리는 점차 멀어졌다. 차는 한 편의점 앞에 멈춰섰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설 수 없었다. 편의점의 환한 불빛에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다. 들어가요. 기사님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안전해요.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차 유리는 박살났고 차체는 온통 긁혔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낯선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건 적 없다는 듯이 감사합니다. 나는 목이 메어 말했다. 그는 그저 손을 저었다. 어서 들어가요. 가족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하고 다시는 혼자 다니지 말아요. 자동문이 내 등 뒤로 닫혔다. 유리 너머로 그 택시가 조용히 시동을 걸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것이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라는 메시지는 차가운 바늘이 되어 내 목덜미를 찔렀다. 나는 불 꺼진 사무실 한가운데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오직 모니터 불빛만이 떨리는 내 두 손을 비추고 있었다. 바깥의 아파트는 비현실적일 만큼 고요했다. 정원의 나무가 바람에 살며시 흔들리고 멀리 몇몇 창문에서는 수면등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고요함이 나를 더 소름 끼치게 했다.
누군가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당장이라도 방으로 들어가 지훈 씨를 깨우고 싶었지만 그의 말이 나를 껴안으며 더 이상 혼자 행동하지 마. 제발. 이라고 말하던 그의 눈빛이 떠올랐다. 나는 그가 폭발할까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두려웠다. 나 때문에 또 한 명의 남자가 선을 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의자에 앉아 넘어지지 않으려 등받이에 등을 기댔다. 그때 내 손이 무심코 맨 아래 서랍에 닿았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 결코 쓸 일이 없지만 버리지도 못하는 것들을 넣어두는 곳이었다. 서랍을 열자 안에는 인쇄된 종이 뭉치와 낡은 펜 몇 자루, 그리고 검은색 표지의 수첩이 있었다. 그 수첩은 내가 관리자가 된 날부터 생긴 습관이었다. 나는 기억력을 온전히 믿지 않았고 다른 사람도 온전히 믿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손으로 직접 적었다. 오늘 밤에도 나는 적었다. 시간, 전화번호, 일어난 모든 일, 마주친 얼굴들, 이상했던 점들을 썼다. 그리고 기름진 목소리로 안부를 묻는 척하며 내 자존심을 짓밟았던 조태식이라는 이름도 적었다. 다 쓰고 나니 목이 타는 듯 말랐다. 나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수도꼭지를 틀자마자 침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지훈 씨가 서 있었다. 머리는 조금 헝클어졌고 눈은 아직 잠이 덜 깼지만 눈빛은 완전히 깨어 있었다. 또 깨어 있었어? 그가 잠이 부족해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를 보자 마음이 약해지고 코끝이 찡해졌다. 나는 그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방금 문자 메시지 받았어요. 지훈 씨는 문자를 읽고 잠시 숨을 멈췄다. 그는 휴대폰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소리치지도 윽박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나를 또다시 부서뜨릴까 두려운 듯 아주 천천히 물었다. 답장했어? 아니요. 전화는 더 안 왔고? 네, 문자만요. 지훈 씨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나를 품에 안았다. 그의 포옹은 강했지만 아프지는 않았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설이야, 알아야 해. 이런 종류의 상대는 더 이상 사업 경쟁의 문제가 아니야. 그들은 우리가 두려워하길 바라고 스스로 실수하길 바라는 거야. 나는 그의 가슴에 기댄 채 나지막이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 집에 제 집 드나들 듯하는 이 느낌을 견딜 수가 없어요. 지훈 씨는 침묵했다. 그의 침묵은 말보다 더 위험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백 가지의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그는 나를 놓고 곧장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책상 위에 검은 수첩과 내가 방금 쓴 글씨들을 보았다. 그는 왜 내게 그런 습관이 있는지 묻지도 탓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내가 혼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만든 자신을 탓하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잘했어. 그가 작게 말했다. 전부 기록해둬. 이제부터 모든 것에 흔적을 남겨야 해. 그는 휴대폰을 들어 박 실장에게 전화했다. 거의 새벽이었지만 상대방은 마치 잠을 잔 적 없는 사람처럼 또렷한 목소리로 바로 전화를 받았다. 지훈 씨는 짧고 명료하게 말했다. 나는 문자 메시지, 도발 가능성, 경호 강화, 맞은편 카메라 확인, 발신 번호 같은 단어들을 어렴풋이 들었다. 전화를 끊고 지훈 씨가 나를 돌아보았다. 박 실장이 이 번호 추적할 거야. 그리고 당신은 이제부터 절대 혼자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진심이야. 세 번째는 없어. 나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다. 깨진 유리 소리. 얼굴을 향해 직진하던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차문을 긁던 칼날에 소름 끼치는 소리가 떠올랐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안의 자존심은 여전히 상처받았다. 지훈 씨는 그런 나를 이해한 듯 내 앞에 앉아 두 손을 잡았다. 당신이 약한 게 아니야. 표적이 된 거지. 그건 다른 문제야. 당신은 내 아내고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야. 하지만 지킨다는 게 가둔다는 뜻은 아니야. 당신이 자기 인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내가 아는 모든 걸 말해줄게. 그러고는 그는 컴퓨터를 켜서 파일 하나를 열었다. 화면에는 관계도 몇몇 이름, 자금 흐름 내역이 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조태식은 그냥 더러운 사업을 하는 조폭이 아니야. 지훈 씨가 말했다. 그는 지금 돈이 없고 빚에 쫓기고 있어. 재기하려면 큰 거 한 방이 필요해. 그 프로젝트가 그놈 손에 들어가면 자금을 끌어오고 사람을 모을 수 있겠지. 당신이 거절한 건 그를 화나게 했지만 이 정도로 무모하게 덤빌 이유는 못 돼. 뒤에 누군가 있다는 거야. 나는 나를 구하고 사라진 그 기사, 김철민 씨를 떠올렸다. 김철민 씨는요? 내가 물었다. 박 실장 말이 그 택시에 문제가 있대. 지훈 씨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평범한 사람이 당신을 구했다면 신고를 하거나 최소한 연락처라도 남겨야지.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건 마치 누군가 당신을 믿게 하려고 일부러 연극을 꾸민 다음 퇴장한 것 같아.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들이 내가 빚을 지게 만들고 그를 찾게 만들어서 스스로 따라오게 하려고 했다는 건가요? 지훈 씨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럴 수 있어. 당신이 스스로 내 보호막 밖으로 걸어 나오게 만들려고 은인을 찾으러 나서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문을 여는 셈이니까.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렇다면 선의조차도 덫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번호판을 기억해서 감사 인사라도 하려 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지훈 씨가 몸을 숙여 자신의 이마를 내 이마에 맞대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 당신은 여전히 감사할 줄 알고 도움을 받고 울 줄 아는 사람이야. 그것만 지킬 수 있다면 그들이 아무리 더럽게 놀아도 당신을 자기들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할 거야. 그 말에 나는 울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똑바로 서고 싶어졌다. 나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첫째, 살아남는다. 그가 말했다. 둘째, 그들에게 감정을 조종당하지 않는다. 셋째, 증거를 모은다. 공식적인 부분은 박 실장이 할 거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야 해. 바로 그때 초인종이 짧게 한 번 울리고 그쳤다. 나와 지훈 씨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둘 다 동시에 일어섰다. 지훈 씨가 경호원에게 확인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경호원이 아주 천천히 문을 열고 밖을 살핀 뒤 창백해진 얼굴로 돌아왔다. 문 앞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발신인은 없습니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지훈 씨가 나를 뒤로 끌어당겨 자기 앞에 세웠다. 경호원이 장갑을 끼고 봉투를 집어들어 마치 독극물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지훈 씨는 내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지만 봉투 틈으로 비어져 나온 사진 한 장을 볼 수 있었다. 나와 지훈 씨의 결혼 사진이었다. 사진 일부가 잘려나갔고 내 얼굴 부분에는 붉은색으로 난폭하게 선이 그어져 있었다. 나는 귓가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지훈 씨가 내 어깨를 꽉 잡았다. 나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소리 지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눈물은 저절로 흘렀다. 지훈 씨는 사진을 보았다. 그의 눈은 내가 두려울 정도로 차가워졌다. 그는 경호원을 돌아보며 거의 감정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밀봉에서 박 실장에게 바로 연락해. 그리고 이 구역 전체 카메라랑 맞은편 카메라 전부 확인해. 경호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달려나갔다. 나는 지훈 씨의 옷을 붙잡았다. 입술이 떨렸다. 그들이 아주 가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보. 지훈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안고 한 손으로 마치 아이를 달래듯 등을 쓸어주었지만 그의 말은 모처럼 박혔다. 가까이 있어.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공포에 질리길 원해. 설이야. 내 말 잘 들어.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어떤 우연도 믿지 마. 심지어 적절한 순간에 나타나는 착한 사람조차도. 나는 붉은 선이 그어진 사진을 보았다. 갑자기 소름 끼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날 밤 오토바이들이 나를 쫓을 때 만약 김철민 씨가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김철민 씨가 계획의 일부였다면 내 목숨 또한 그들이 다음 수를 두기 위해 남겨둔 말에 불과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지훈 씨를 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미끼가 되고 싶지 않아요. 지훈 씨가 나를 더 꽉 안았다. 나도 당신을 미끼로 만들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누구도 당신에게 손대지 못하게 할 거고 가장 깨끗한 방식으로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어. 창밖으로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 바닥을 비추었다. 하지만 나는 오늘이 평범한 날이 아닐 것임을 알았다. 총성 없는 전쟁도 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기 시작한 날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단순한 공포 때문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이전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작은 조각들과 단서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게임에 발을 들인 이상 나는 모든 것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만 했다. 아침 일찍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설이야, 어제 늦게 들어왔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약간 떨리고 있었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왜요, 어머니? 네가 길에서 울고 있는 꿈을 꿨단다. 갑자기 깨서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전화했지. 나는 지훈 씨를 쳐다보았다. 그는 베란다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통화 중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애써 평소 목소리를 유지했다. 저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셔서 그런가 봐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다. 일 잘하는 것도 좋지만 몸 조심해야 한다. 돈 있고 지위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법이야. 모두가 너 같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했다. 아무리 자식이 커도 부모는 항상 먼저 내다본다는 교훈을 깨달았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 동안 벽에 기댄 채 서 있었다.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 없었다. 아버지는 심장이 약하셔서 이야기의 절반만 들어도 한 달은 맘 편히 주무시지 못할 것이다. 내 공포를 그분들께 떠넘기는 이기적인 짓을 할 수는 없었다. 지훈 씨가 들어왔다. 박 실장 방금 연락 왔어. 당신한테 문자 보낸 번호는 대포폰이고 가짜 신분증으로 개통했대. 그런데 신호가 잡힌 위치가 아주 가까워. 가깝다니 어느 정도요? 내가 물었다. 2km도 안 돼.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즉, 우리 일상 반경 안에 있다는 거야.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들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지켜보기만 하는 게 아니야. 지훈 씨가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들은 당신이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이해했다. 내가 당황하거나 멋대로 외출하거나 김철민 씨를 찾거나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순간 그들에게 빌미를 주는 셈이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진실보다 빌미가 더 중요했다. 점심때 나는 평소처럼 회사에 갔다. 무모해서가 아니라 지훈 씨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내가 숨으면 첫 라운드부터 그들이 이기는 것이었다. 경호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갔다. 조수석에는 박 실장의 사람이 한 명 더 앉아 있었다. 로비에 내리자 사람들의 시선은 평소와 같았다. 선망, 경계, 때로는 질투. 어젯밤 내가 얼마나 떨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팀장이 나를 보며 웃었다. 어제 보니 정말 늦게 퇴근하시던데요, 이사님. 나는 움찔했지만 미소를 지었다. 프로젝트가 급해서요. 이사님처럼 유능한 여성분들은 정말 대단하지만 고생도 많으시죠.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인사가 오늘따라 유난히 예민하게 들렸다. 사무실에 들어와 커튼을 치고 컴퓨터를 켰다. 책상 위에 발신인이 없는 흰 봉투가 놓여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나는 바로 열지 않았다. 지훈 씨에게 전화했다. 책상 위에 봉투가 있어요. 만지지 마. 그가 재빨리 말했다. 경비팀 부르고 박 실장에게 연락해. 10분 후 내 사무실에는 4사람이 더 있었다. 박 실장이 직접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3년 전 불법 자금 세탁 조항을 발견하고 내가 서명을 거부했던 바로 그 계약서였다. 종이 귀퉁이에는 붉은 펜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기억력 좋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차갑게 식었다. 3년 전 나는 그저 중간 관리자급이었다. 거절하고 물러섰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절당한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특히 그 거절의 대가가 수천억 원일 때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려는 겁니다. 박 실장이 말했다. 그리고 이사님께 공포를 다시 떠올리게 하려는 거죠. 나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 계약서에는 제 서명이 없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론을 조작할 수는 있죠. 이야기의 절반만 흘리면 사람들은 나머지를 알아서 짜깁기 할 겁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의심받는 것에는 익숙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단지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었다. 나를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경호원을 쳐다보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스피커폰으로 받았다. 이설희 씨 맞으신가요? 젊고 상냥하게 들리는 여자 목소리였다. 누구시죠? 저는 김미나라고 해요. 김철민 기사님 사촌 동생인데요. 며칠 동안 계속 찾았어요. 그 말에 숨이 맺는 것 같았다. 지훈 씨가 즉시 다가왔다. 그의 눈빛이 굳어졌다. 철민이 오빠가 그날 이후로 연락이 안 돼요. 미나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떠나기 전에 무슨 일 생기면 설희 씨를 찾으라고 했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훈 씨의 말을 기억했다. 어떤 우연도 믿지 마. 하지만 김철민이라는 이름은 그 끔찍했던 밤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갈고리 같았다. 지금 어디예요? 나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회사 맞은편 카페예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름 끼칠 정도로 가까웠다. 지훈 씨가 아주 작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를 보고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거기서 기다려요. 사람을 보낼게요. 저는 그냥 이사님만 뵙고 싶어요. 미나 씨가 애원했다. 무서워서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내 말 들어요. 사람 많은 곳에서 벗어나지 말고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거기 있어요. 전화를 끊고 지훈 씨를 보았다. 당신이 안 믿는 거 알아요. 하지만 김철민 씨가 정말로 무슨 일을 당한 거라면 지훈 씨는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막지는 않겠어. 하지만 모든 것은 통제하에 있어야 해. 박 실장이 같이 갈 거야. 당신이 직접 만나면 안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게 충동적으로 행동할 권리는 없었다. 내 한 걸음 한 걸음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지훈 씨, 양가 부모님, 그리고 내 뒤에 서 있는 사람들 모두와 관련되어 있었다. 보안 카메라를 통해 미나라는 이름의 젊은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마르고 가방을 소매치기 당할까봐 두려운 듯 꽉 껴안고 있었고 계속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만약 연기라면 너무나 완벽한 연기였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김철민 씨는 결코 스스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어쩌면 그날 밤 김철민 씨는 나를 구한 사람이 아니라 정확한 위치에 서 있도록 선택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갑자기 그가 불쌍해졌다. 이 바둑판에서 중간에 선 졸은 보통 가장 먼저 죽는 법이니까. 지훈 씨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책하지 마. 김철민이 누구든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해. 증거가 있어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리창 밖을 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붐비고 시끄럽고 사람들은 웃고 쇼핑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이 환한 거리 한가운데서 조용하고 끈질긴 사냥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나는 그저 내일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나는 이제 표식이 찍힌 사냥감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만 칠 생각은 없었다. 그날 오후 나는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다. 눈앞에 투명한 유리창에 내 얼굴이 선명하게 비쳤다. 평소보다 창백했고 눈밑은 토랬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순수한 공포가 아닌 공포를 겪고 난 뒤 강제로 얻게 된 냉정한 시선이었다. 박 실장이 미나를 만나러 갔고 나는 맞은편 카페에 설치된 카메라 화면을 통해서만 지켜볼 수 있었다. 미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이미 식어버린 음료잔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마치 좁은 새장에 갇힌 작은 새처럼 계속해서 밖을 쳐다보았다. 박 실장이 나타나자 그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고 의자를 쓰러뜨릴 뻔했다. 김미나 씨? 박 실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미나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설희 이사님 사람이신가요? 박 실장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다. 이사님께서 김철민 씨 일에 대해 걱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서리 씨를 왜 찾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화면 너머로 미나가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무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철민이 오빠가 떠나기 전에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면 이설이 이사님을 찾으라고 했어요. 이사님이 자기를 기억해 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다. 노란 불빛 아래 몸을 숙이고 있던 택시 기사의 모습. 어서 뛰어요라고 말하던 낮고 다급한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런 사람이 정말로 위험에 처했다면 나는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지훈 씨가 어느새 내 등 뒤에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여전히 보호받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려는 듯 아주 가볍게. 김철민 씨 직업이 뭡니까? 박 실장이 계속 물었다. 운전기사요. 전에는 택시 운전을 했고 나중에는 개인 계약으로 운전도 했어요. 미나는 말이 끊길까봐 두려운 듯 더 빨리 말했다. 그런데 최근에 오빠가 많이 불안해했어요. 한 번은 저한테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우연히 큰일에 휘말리면 그냥 빠져나와야 하냐고 묻기도 했어요. 박 실장이 몸을 살짝 기울였다. 무슨 일에 휘말렸는지 아십니까?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며칠 전에 현금 뭉치를 가져와서는 일당이라고 했는데 별로 기뻐 보이지 않았어요. 연락 끊기기 전날 밤에는 저한테 전화해서 누가 이설이 이사님에 대해 물으면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섭도록 명확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철민 씨는 누군가 물어볼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즉, 그는 이미 짜인 각본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김철민 씨 전화번호 있습니까? 박 실장이 물었다. 미나가 번호를 알려주었고 박 실장은 그것을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누가 연락해 오면 즉시 알려주십시오. 미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냥 오빠가 무사했으면 좋겠어요. 만남은 신속하게 끝났다. 미나가 먼저 카페를 나섰고 박 실장은 몇 분 더 기다렸다가 일어섰다. 모든 것이 절차대로 통제하에 이루어졌지만 내 마음은 편치 않았다. 어떻게 생각해요? 화면이 꺼지자 내가 지훈 씨에게 물었다. 지훈 씨는 잠시 침묵했다. 김미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아. 하지만 그녀가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야. 그녀도 이용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훈 씨가 나를 보았다. 뒤에 있는 자들은 보통 더 약한 사람을 미끼로 쓰는 걸 좋아하지. 미끼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면 더 큰 사냥감이 나타나니까. 나는 이해했다. 더 큰 사냥감은 바로 나였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시어머니께서 내가 돌아온 것을 아시고 바로 전화를 하셨다. 얘야,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진심으로 걱정하는 목소리셨다. 회사에 무슨 일 있니? 나는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 밖을 보았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요즘 밤을 좀 새워서 그런가 봐요. 무슨 일 있으면 부모님한테 말하렴. 지훈이가 겉으로는 무뚝뚝해도 아내를 끔찍이 아끼잖니. 혼자 앓지 말고. 어머님의 느릿한 목소리는 연륜이 묻어났다. 나는 네 하고 대답했지만 목이 메었다.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른들이 알게 되는 순간 그분들의 걱정은 끝이 없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와 지훈 씨는 거실에서 오랫동안 마주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도 휴대폰도 없이 오직 노란 조명과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있었다. 나 원망해? 지훈 씨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뭘요? 내가 당신을 이런 더러운 일에 끌어들인 거. 당신이 내 아내가 아니었다면,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하지 마요. 내가 당신을 선택했으니 이 모든 것도 내 선택의 일부예요. 그는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내 손을 잡았다. 설이야, 만약 내가 당신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해야 할 때가 온다면 나를 믿어줄 수 있어? 그 질문에 나는 침묵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다. 합법과 효율, 법을 지키는 것과 적시에 행동하는 것 사이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였다. 믿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는 말아요. 지훈 씨는 내 손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자정 가까이 되어 박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빨랐다. 김철민에 대한 1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날 그가 운전했던 택시는 본인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렌터카 회사 소속 차량인데 그 회사는 2년 전에 서류상으로 폐업 처리됐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그게 무슨 말이죠? 처음부터 그가 완전히 우연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박 실장이 말했다. 하지만 그를 나쁜 사람으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일을 맡았다가 자기가 위험한 게임에 떠밀렸다는 걸 깨달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지금 그는 어디에 있죠? 위치는 미확인입니다. 하지만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박 실장이 잠시 망설였다. 어젯밤 외곽의 낡은 창고 근처에서 그를 봤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어느 창고요? 조태식과 관련된 창고입니다. 그 이름이 마치 쇳소리처럼 머릿속에 울렸다. 모든 화살이 점차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마십시오. 박 실장이 덧붙였다. 우리를 유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지훈 씨를 보았다. 그도 나를 보고 있었다. 긴 싸움을 준비하는 눈빛이었다. 만약 김철민 씨가 정말 그들에게 잡혀 있다면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들은 그를 이용해서 당신을 압박할 거야. 지훈 씨가 말을 이었다. 아니면 나를. 나는 숨이 막혔다. 우연히 나를 구해준 사람이 내가 결코 엮이고 싶지 않았던 자들의 게임에서 희생양이 될 수도 있었다. 그가 죽는 건 원치 않아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훈 씨가 나를 품에 안았다. 나도 원치 않아. 하지만 이제부터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 아름답지 않은 진실도 있고 누구도 치르고 싶지 않지만 결국 치러야 하는 대가도 있어. 바깥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켜지고 차들은 여전히 달리고 삶은 계속 흘러갔다. 오직 나만이 모든 것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단순한 방어도 회피도 아니었다. 그들이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면 나 역시 더는 구경꾼으로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다. 나는 어두컴컴한 창고 한가운데 서 있었다. 기름과 녹슨 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쉬고 다급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돌아볼 때마다 보이는 것은 굳게 닫힌 철문들 뿐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달렸고 차가운 문에 손이 닿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다. 날이 완전히 밝기 전이었다. 옆에 누운 지훈 씨는 숨소리는 고르게 내쉬고 있었지만 미간은 찌푸려져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낮에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냉철하고 단호한 이 남자가 밤에는 김철민이라는 낯선 이름 때문에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깨우지 않으려 조용히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거실로 나갔다. 휴대폰이 울렸다. 박 실장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창고에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때가 아닙니다. 침착하게 계십시오. 나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는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마음속에서 시간은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다. 1분이 지날 때마다 나는 김철민 씨가 어딘가에 묶여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왜 선한 행동이 자신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는지도 모른 채 말이다. 그날 아침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다. 설이야,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밥 먹자꾸나. 아버지의 낮고 느린 익숙한 목소리에 울컥 눈물이 날 뻔했다. 내 일정 한번 볼게요. 나는 침을 삼켰다. 집에 가는 것이 두려웠다. 아버지의 흰머리가 더 늘어난 것을 볼까봐, 어머니의 캐묻는 듯한 눈빛을 마주할까봐 두려웠다. 네가 큰일을 하는 걸 아비 어미가 막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거라.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평안이 없다면 돈이 다 무슨 소용이겠니? 나는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부모님의 어떤 말씀들은 벼랑 끝에 서봐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 지훈 씨가 잠에서 깨어 창가에 서 있는 나를 보았다. 꿈에서 당신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았어. 그가 말했다. 나는 돌아보며 멋쩍게 웃었다. 아마 제가 거실에 나와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가 내 곁으로 와서 먼 곳을 바라보았다. 박 실장한테 메시지 받았어. 그들이 김철민을 이동시키고 있대. 가슴이 철렁했다. 어디로요? 아직 불분명해. 하지만 오늘 밤일 가능성이 높아. 지훈 씨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한 번 더 물을게. 정말 더 깊이 엮이고 싶어?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 시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온 가족이 모인 식탁을 생각했다. 그리고 카메라 너머로 보았던 미나의 눈, 나를 살리기 위해 위험 속으로 곧장 차를 몰았던 그 남자를 생각했다. 만약 내가 외면한다면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훈 씨가 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후퇴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오후에 박 실장이 집으로 왔다. 테이블 위에는 외곽 지역 지도, 몇 개의 붉은 동그라미, 표시된 경로들이 놓여 있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조태식은 지금 현금이 급합니다. 박 실장이 말했다. 사람을 오래 데리고 있지 않을 겁니다. 압박하거나 버리거나 둘 중 하나죠. 김철민은 부차적인 말이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말은 내가 물었다. 구하려면 아주 짧은 시간밖에 없다는 뜻이군요. 박 실장이 나를 보았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입하는 순간 우리가 노출됩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훈 씨가 일어섰다. 개입하지 않으면 김철민은 죽습니다. 방은 침묵에 잠겼다. 나는 박 실장의 눈에서 심한 갈등을 보았다. 마침내 그가 한숨을 쉬었다. 공식적으로 인력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보았다. 이설이 이사님께서 미끼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나는 내 심장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말씀하세요. 조태식은 이사님을 원합니다. 이사님이 통제력을 잃기를 바라죠. 만약 이사님께서 먼저 나타나신다면 그는 자신이 우위에 섰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김철민은 아직 가치가 남아있게 되죠. 지훈 씨가 즉시 반대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내가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여보, 내 말 들어봐요. 그리고 나는 박 실장을 보았다. 제가 어떻게 나타나면 되죠? 박 실장은 아주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비공식적인 만남입니다. 두려워하는 척하면서도 체면은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가 자신감을 가질 만큼 약해 보이지만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만큼은 강하게. 그리고 만약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면요. 내가 물었다. 저희가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박 실장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나는 적게 알수록 좋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날 밤 나는 미나에게 전화했다. 나를 믿어요? 내가 물었다. 수화기 저편은 잠시 조용하다가 미나가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내 말 들어요. 김철민 씨와 연락했던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요. 내가 조태식을 만나고 싶다고 직접 협상하겠다고요. 이사님. 미나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렇게 하시면 너무 위험해요. 우리 모두가 위험해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누군가는 죽게 될 거예요. 전화를 끊자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지훈 씨가 그 손을 꽉 잡았다. 내가 여기 있어. 알아요. 내가 대답했다. 단지 이번에는 당신이 내 앞에 서줄 수 없을 뿐이죠. 약속은 다음 날 밤 강가의 반쯤 개방된 술집으로 정해졌다. 시끄러우면서도 눈과 귀를 가리기 좋고 사람을 위협하기에도 적당히 트여 있는 딱 조태식이 좋아할 만한 장소였다. 가기 전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하셨다. 얘야, 나갈 때 외투 꼭 챙겨 입으렴. 바람이 차더라. 아주 일상적인 말이었지만 나는 어머님께서 내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실까봐 고개를 돌려야 했다. 술집은 불이 환했다. 나는 핸드백 하나와 낮은 구두만 신은 채 혼자 들어갔다. 비싼 옷은 입지 않았다. 도전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두려워하는 한 여자처럼 보이고 싶었다. 조태식은 나를 보고 웃으며 앉아 있었다.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자의 미소였다. 올 줄 알았어. 그가 말했다. 나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았다. 원하는 게 뭐죠? 그가 몸을 기울여 가까이 다가왔다. 서명 한 번, 그리고 침묵. 김철민 씨는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는 웃었다. 눈빛이 번뜩였다. 생각보다 똑똑하군. 좋아. 협조만 해준다면 그는 집으로 돌아갈 거야. 나는 그를 보며 지훈 씨의 말을 떠올렸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 그를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말했다. 전화 통화라도 좋아요. 조태식은 나를 몇 초간 쳐다보더니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이 켜지고 짧은 영상이 재생되었다. 김철민 씨가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다. 얼굴은 멍들었지만 정신은 있어 보였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피로와 공포가 뒤섞인 그의 눈빛을 똑똑히 보았다. 됐나? 조태식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면서 동시에 세워지는 느낌이었다. 내일, 내가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조태식이 크게 웃었다. 시간이 많지 않을 텐데. 나는 일어섰다. 다리가 약간 후들거렸지만 티내지 않았다. 술집을 나서자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손안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지훈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봤어. 잘했어.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음이 무거웠다. 이 만남 이후로 더는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일 내가 서명하거나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거나 그리고 그 대가가 누구의 목숨이 될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아주 늦게 집에 돌아왔다. 길이 멀어서가 아니라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조태식과의 만남은 마치 얇은 살얼음판 위에 맨손을 올려놓는 것과 같았다. 그 아래 깊은 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나아가야만 했다. 집문이 닫히자 등 뒤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음을 깨달았다. 지훈 씨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바로 묻지 않았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내 손에 쥐어주고 나서야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줘. 나는 조태식의 미소 반은 위협이고 반은 유혹이던 그의 목소리, 김철민 씨에 대한 짧은 영상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김철민 씨가 카메라를 보던 눈빛을 이야기할 때는 목이 메었다. 잠시 말을 멈추고 나서야 계속할 수 있었다. 지훈 씨는 표정 변화 없이 들었다. 오직 내 등 뒤에 놓인 그의 손만이 더 꽉 쥐어질 뿐이었다. 그가 당신에게 영상을 보여준 건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야. 그가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판을 엎을까봐 두렵기 때문이기도 하지. 제일 무서운 건 내일이에요. 내가 말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봐 무서워요. 지훈 씨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일은 서명하는 날이 아니야. 시간을 끄는 날이지. 하지만 조태식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그게 그가 당신을 초조하게 만드는 방식이야. 지훈 씨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박 실장이 준비하고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어. 알아요.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들이 제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거.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없는 메시지였다. 잘 자. 약속 잊지 말고. 나는 지훈 씨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그는 읽고 나서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다. 당신이 잠 못 드는지 시험하는군.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끄고 화면을 엎어두었다. 그들에게 끌려다니며 살고 싶지 않아요. 지훈 씨가 돌아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렇다면 내일은 평소처럼 행동해. 회사에 가고 회의하고 필요한 서류에 서명해. 그들이 원하는 것만 빼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시어머니께서 이미 죽을 끓여 놓으셨다. 내가 먹는 모습을 보시며 걱정과 안쓰러움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셨다. 일을 너무 많이 하는구나. 이번 주말에는 집에 와서 밥 한 끼 하자. 네, 나는 평소처럼 대답하려 애썼다. 어머님을 오래 쳐다볼 수 없었다. 내 눈 속의 불안을 알아채실까봐. 회사에 도착하니 분위기는 평소와 같았지만 많은 시선이 나를 더 자세히 뜯어보고 있음을 알았다. 회의에서 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어떤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다. 개인 사무실에 들어와서야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점심때 박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조태식이 김철민을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낡은 폐차장 근처입니다. 경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아직 일을 저지를 생각은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박 실장이 잠시 멈췄다.
오늘 밤 새로운 계약서를 받으실 겁니다. 수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됐죠? 서류상으로는 가벼워졌지만 그 이면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거절하셔야 하지만 단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녁 무렵 예상대로 조태식이 사람을 보내 회사로 직접 계약서를 가져왔다. 나는 펼쳐서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조항들은 더 교묘하고 애매하게 쓰여 있었다. 자세히 읽지 않으면 쉽게 함정에 빠질 수 있었다. 나는 수령 확인서에 서명하고 돌려주었다. 이틀 더 필요합니다. 조태식의 부하가 옅게 웃었다. 조 사장님은 기다리는 걸 안 좋아하십니다. 저도 성급하게 서명하는 건 안 좋아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대로 전하세요. 그는 나를 몇 초간 쳐다보더니 돌아섰다. 밤에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이사님, 그들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이사님이 말을 잘 듣는지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물었다. 이사님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잘했어요. 이제부터는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마요. 전화를 끊자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지훈 씨는 잠들지 않고 새벽까지 서류를 검토했다. 나는 옆에 누워 종이 넘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불안에 떨었다. 새벽녘에 지훈 씨가 말했다. 박 실장에게서 새 소식이 왔어. 조태식은 지금 현금이 심각하게 부족해. 거래처에 압박을 받고 있대. 그 말은 내가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내가 그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그가 나를 더 급하게 필요로 한다는 뜻이군요. 지훈 씨가 나를 보았다. 판세가 다시 균형을 맞추고 있어. 다음 날 나는 먼저 조태식에게 전화했다. 계속 이야기할 의향이 있어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겠어요. 수화기 저편은 몇 초간 조용하다가 조태식이 웃었다. 똑똑하군. 오늘 밤 약속은 더 은밀한 작은 식당으로 다시 정해졌다. 나는 지훈 씨와 함께 갔지만 그는 멀리서 차를 세웠다. 여기 있을게. 그가 말했다.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들어갈게. 나는 혼자 들어갔다. 조태식은 이미 앉아 있었고 앞에는 손대지 않은 술잔이 놓여 있었다. 마음이 빨리 바뀌는군. 그가 말했다. 그냥 질질 끄는 게 싫을 뿐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당신은 서명이 필요하고 나는 사람이 필요하죠. 조태식이 나를 쳐다보았다.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김철민을 다시 보고 싶다는 건가? 네, 그가 웃었다. 요구가 많군. 제 권리예요. 내가 말했다.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했다. 만약 당신이 내 신뢰를 잃게 만든다면 나는 서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걸 알겠죠. 조태식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그가 일어섰다. 전화 통화, 딱 1분. 그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이번에는 김철민 씨가 말을 할 수 있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또렷했다. 이사님, 서명하지 마세요. 나는 울음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다. 몇 초 만에 전화는 끊겼다. 이 정도면 됐나? 조태식이 물었다. 일단은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서명은 내일 하겠어요. 조태식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웃었다. 배짱이 두둑하군. 좋아, 내일. 나는 일어나 자리를 떴다. 식당을 나왔을 때 지훈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빠르게 다가가 잠시 그에게 기댔다. 해냈어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다. 내일이 결정적인 날이라는 것을, 그리고 조태식이 모든 것을 우리 계획대로 진행되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바둑판에서 각자 패를 하나씩 쥐고 있었고 마지막에 어떤 패가 먼저 뒤집힐지는 알 수 없었다. 약속 전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신이 이상할 정도로 맑았기 때문이다. 조태식의 모든 말, 지훈 씨의 모든 눈빛, 김철민 씨와의 짧은 통화 속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멈춤 버튼 없는 영화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벽녘 거실에서 시어머니께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회사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아신 날부터 잠을 설치셨다. 나는 천장을 보며 누워 생각했다. 만약 내일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왔다. 어머니는 나를 한참 보시더니 작게 말씀하셨다. 너 무슨 일 숨기는 거 있지? 나는 손을 멈칫했지만 애써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일이 좀 바빠서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다. 어미는 늙어서 내게 도움은 못 되지만 건강은 챙기렴. 돈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는 말고. 그 말씀이 마치 가볍지만 깊은 칼날처럼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알아요, 어머니. 집을 나설 때 지훈 씨는 말이 많지 않았다. 그는 평소보다 천천히 운전했고 약속 장소에 가까워져서야 입을 열었다. 박 실장이 멀리서 사람들을 배치해뒀어. 하지만 조태식은 아주 경계심이 강해. 그가 시나리오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건 각오해야 해. 어젯밤에 이미 각오했어요. 내가 말했다. 오늘 끝내지 못하면 저도 더 잃을 게 없어요. 지훈 씨가 나를 보았다.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바로 근처에 있을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식당은 지난번보다 사람이 많았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조태식이 보였다. 그는 어두운 셔츠를 입고 등을 꼿꼿이 세운 채 불편할 정도로 평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시간 맞춰 왔군. 그가 일어서지도 않고 말했다. 남을 기다리게 하는 건 안 좋아해서요. 나는 대답하며 의자를 끌어당겨 맞은편에 앉았다. 조태식이 종업원에게 나가라는 신호를 보내고는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올려놓았다. 마지막 계약서야. 서명하면 당신 사람은 풀려나. 나는 바로 펜을 잡지 않았다.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김철민 씨를 먼저 만나야겠어요. 조태식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또 요구하는군. 요구가 아니에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조건이죠. 그가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일어나서 나갈 겁니다. 우리 사이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조태식은 내가 허세를 부리는지 가늠하려는 듯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았다. 마침내 그가 휴대폰을 눌렀다. 화면이 켜졌다. 이번에 김철민 씨는 더 밝은 방에 앉아 있었다. 많이 말랐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그가 나를 보고 입술을 움직였다. 괜찮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사님 방식대로 하세요. 짧은 몇 마디였지만 나는 그 속에서 이전과 같은 절망이 없음을 느꼈다. 통화가 끊겼다. 조태식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됐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명하기에는 충분해요. 하지만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욕심이 과하군. 서면으로 약속을 받아야겠어요. 내가 말했다. 서명 후에 당신과 당신 사람들은 나와 내 가족에게 접근하지 않는다고. 만약 위반 시 나는 모든 합의를 파기할 권리를 가집니다. 조태식이 비웃었다. 종이 몇 장으로 나를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묶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어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는 침묵하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대단하군. 좋아. 그는 부속 합의서에 서명했다. 나는 모든 글자, 모든 날인을 꼼꼼히 확인했다. 펜을 잡았을 때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내 서명은 깔끔하고 단호했다. 서명했어요. 내가 말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조태식이 일어섰다. 1시간 안에 당신 사람은 풀려날 거야. 나는 약속은 지켜. 나도 따라 일어섰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을 나와 나는 지훈 씨의 차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차 문이 닫히자 심장이 아주 세차게 뛰고 있음을 깨달았다. 끝났어? 그가 물었다. 일단은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에요. 4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박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철민 씨, 외곽에서 풀려났습니다. 저희 사람이 접근 중입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지훈 씨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날 밤 우리는 안전을 위해 김철민 씨를 박 실장의 개인 거처로 데려왔다.
내가 방에 들어서자 김철민 씨가 일어섰다. 그는 오랫동안 나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목숨을 빚졌습니다. 빚 때문에 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단지 제 자신이 비겁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김철민 씨는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다. 조태식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를 보았다. 알아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지훈 씨는 거실에서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노란 조명이 그의 지치지만 단호한 얼굴을 비추었다. 후회해?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과거로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태식은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그는 지는데 익숙하지 않아. 나는 창밖, 여전히 불이 환한 도시를 보았다. 그럼 준비해야죠.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지훈 씨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진짜 대결이야.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다. 오직 차갑고 냉정한 기분만이 남았다. 나는 김철민 씨를 구한 것이 작은 판의 승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조태식은 약간의 자존심에 흠집이 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은 자존심을 건드리면 자신이 권력이라고 믿는 것을 되찾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김철민 씨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후 박 실장의 집은 너무 많은 생각들로 비좁게 느껴졌다.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사람을 풀어준 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조태식에게 그것은 다음 수를 두기 위한 한 걸음 후퇴에 불과했다. 김철민 씨는 박 실장의 개인 의사에게 간단한 검사를 받았다. 팔과 등의 멍은 아직 선명했지만 다행히 골절은 없었다. 의사가 떠난 후 김철민 씨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두 손을 깍지 낀 채 눈은 깊이 패여 있었다. 나는 그와 마주서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엮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김철민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애초에 그 운전 일을 받지 말았어야 했어요. 돈 때문에 받으신 건가요? 내가 물었다. 김철민 씨는 고개를 저었다. 일부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저 작은 일이라고 해서였습니다. 한 사람을 태워서 안전한 곳에 데려다주고 귀찮은 일을 피하게 해주는 거라고. 이사님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그 뒤에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는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지훈 씨는 내 옆에 서서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다. 나는 김철민 씨를 보았다. 그렇다면 왜 그 후에 그냥 사라지지 않고 미나 씨를 통해 저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으셨어요? 김철민 씨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때 이사님 눈빛을 봤기 때문입니다. 위협받는 일에 익숙한 사람 같지 않았어요. 제가 사라지면 그들이 계속해서 이사님을 이용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말에 목이 메었다. 적절한 순간에 나타난 친절함이 때로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박 실장이 들어와 얇은 서류철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김철민 씨, 모든 것을 자세히 말해주셔야 합니다. 누가 그 일을 소개해줬습니까? 김철민 씨가 한숨을 내쉬었다. 예전에 같이 운전했던 임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번만 하면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좋은 건수가 있다고 했어요. 임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박 실장이 물었다. 모릅니다. 김철민 씨가 대답했다. 그날 밤 이후로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임이라는 이름은 그저 작은 연결고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이해했다. 배우는 여전히 조태식이었다. 그날 밤 나와 지훈 씨는 집으로 돌아왔다. 차 안의 공기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나는 차창 밖을 보았다. 익숙한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피곤해? 지훈 씨가 물었다. 정신적으로는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머리는 아주 맑아요. 그가 옅게 웃었다. 나도 그래.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께서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다. 우리를 보자 일어나셨다. 저녁은 먹었니? 네. 나는 대답했다. 사실 아무것도 넘길 수 없었지만 어머님은 나를 자세히 보시더니 말씀하셨다. 정말 말랐구나.
무슨 일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님은 한숨을 쉬시며 내 손을 잡으셨다. 내 사과를 듣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네가 평안했으면 좋겠어. 돈이나 명예도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란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님께서 진실을 아시면 10배는 더 걱정하실 거라는 걸 알았다. 그날 밤 막 잠이 들려 할 때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였다. 단 한 줄. 내가 이긴 것 같아? 나는 지훈 씨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그가 읽고는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승복하지 않는군. 그가 승복하길 바라지도 않아요. 내가 말했다. 그저 멈추길 바랄 뿐이에요. 지훈 씨는 고개를 저었다. 조태식 같은 사람에게 멈춘다는 건 패배를 의미해. 그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 업계 내부 커뮤니티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과거에 내가 불미스러운 계약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파장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 인사팀장이 나를 방으로 불렀다. 이사님, 이 일 알고 계시죠? 네, 내가 대답했다. 경영진에서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님을 믿지만 여론은 진실이 필요 없어요. 그들은 이야기할 거리가 필요할 뿐이죠.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을 나왔을 때 다리가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다. 이것이 조태식의 첫 번째 보복이라는 것을, 사람을 공격하는 대신 명예를 공격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점심때 박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 글은 조태식과 연관된 언더그라운드 홍보팀이 퍼뜨린 겁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말했다.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박 실장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가 몇 걸음 더 나아가게 둬야 합니다. 여론이 자기 편이라고 믿게 되었을 때 그때 뒤집는 겁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께서 전화하셨다. 인터넷에서 이상한 글들을 좀 봤다. 설명할 필요 없다. 아비는 한마디만 하마. 바르게 살면 하늘이 져버리지 않는다. 아버지의 말씀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알아요. 나는 대답했다. 밤에 나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익숙한 검은 수첩을 펼쳤다. 모든 일, 문자, 게시글, 회사의 반응을 기록했다. 더 이상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하기 위해 기록했다. 지훈 씨가 방으로 들어와 내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놓아주었다. 박 실장 말이 조태식이 돈을 쏟아부어서 빨리 끝내려고 한대. 그렇다면 무리수를 두겠군요. 내가 말했다. 응. 그리고 그때가 그가 가장 실수하기 쉬운 때야. 지훈 씨가 나를 보았다. 두려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침묵한다면 두려워요. 하지만 맞선다면 아직 살아있다고 느껴져요. 지훈 씨가 아주 옅게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넌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거야. 밤이 깊어졌다. 나는 불을 껐지만 바로 잠들지 않았다. 김철민 씨, 미나, 그리고 이 소용돌이에 우연히 휘말린 사람들을 생각했다. 내가 무너지면 그들이 가장 먼저 버려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정 가까이 되어 박 실장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조태식이 큰 수를 둘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더 이상 공포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폭풍 전야와 같은 차가운 기다림만이 있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부터 나에게 일어날 일들은 더 이상 비즈니스 세계의 한 여성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탐욕과 인간의 마지막 한계 사이의 충돌이었다.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 며칠은 팽팽한 기타 줄처럼 긴장 속에서 흘러갔다. 나는 여전히 출근하고 회의하고 필요한 서류에 서명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은밀한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조태식이 내 명예에 흠집을 냈다면 다음 수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날 아침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확연히 다른 것을 느꼈다. 익숙한 시선들이 평소보다 오래 나에게 머물렀고 몇몇은 내가 눈을 마주치자 슬쩍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이 환경에서는 사람보다 정보를 더 신뢰하는 법이니까. 인사팀장이 나를 방으로 끌어당겨 문을 닫았다. 경영진 회의가 막 끝났습니다. 영향을 피하기 위해 이사님께 당분간 대형 프로젝트에서 물러나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즉시 알아차렸다. 사실상의 정직 처분이었다. 그녀가 슬픈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일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아시잖아요. 한번 흠이 생기면 사람들은 기억한다는 거.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해합니다. 회사를 탓하지 않아요. 방을 나왔을 때 손이 차가웠다. 직위를 잃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조태식이 목적의 일부를 달성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내가 설 자리를 잃고 목소리를 잃게 만들어 다음 압박을 가할 때 내가 저항할 힘이 없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점심때 박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가 여론을 몰아가고 있지만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점이죠? 내가 물었다. 너무 서둘렀습니다. 박 실장이 말했다. 그가 퍼뜨린 자료들에는 수정된 흔적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추적하기 더 어려웠을 겁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제가 뭘 해야 하죠?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박 실장이 대답했다. 가만히 있을수록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날 오후 나는 일찍 퇴근했다.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일어서셨다. 그분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나를 보셨다. 회사에 무슨 일 있니? 나는 그분 옆에 앉았다. 조금 문제가 있지만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어머님은 내 손을 잡으셨다. 가늘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지훈이가 네가 강하다고 하더구나. 어미도 믿지만 네가 너무 애쓰고 있을까봐 걱정이구나.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억지로 버티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 저는 그냥 이 가족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저녁에 아버지께서 다시 전화하셨다. 인터넷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시고 단지 요즘 잠은 잘 자니? 라고 물으셨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목이 메었다. 그럭저럭요. 아빠, 그럼 됐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사람이 잠은 잘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차이가 나는 거란다. 나는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운이 좋다고 느낄 때가 있었다. 내 뒤에는 돌아갈 가족이 있었으니까. 그날 밤 낯선 번호로 다시 문자가 왔다. 침묵이 안전이라고 생각해? 나는 답장하지 않고 박 실장에게 바로 전달했다. 10분도 안 되어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가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실장이 작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지훈 씨는 동행하지 않았다. 이 만남은 비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박 실장은 내 앞에 태블릿 PC를 놓았다. 지난 6개월간 조태식의 자금 흐름입니다.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의지했던 것이 이사님과의 계약이었습니다. 나는 붉은색으로 가득한 숫자들을 보았다. 그래서 무리수를 둔 거군요. 맞습니다. 박 실장이 말했다. 그리고 그에게는 마지막 수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 수가 통하지 않으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수죠? 그는 이사님께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도록 압박할 겁니다. 그 대가로 이사님의 명예와 가족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겠죠. 박 실장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것이 마지막 일격입니다. 나는 옅게 웃었다. 전 그렇게 안 해요. 알고 있습니다. 박 실장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사님께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사님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날 오후 조태식이 정말로 전화했다. 돌려 말하지 않았다. 너에게 빠져나갈 길을 하나 주지. 그가 말했다. 기자회견을 열어 관리상의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파트너들에게 사과해.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다. 김철민 씨는요? 내가 물었다. 그가 웃었다. 걱정 마. 그는 이미 해외로 나갔어. 아무 관련 없어. 나는 눈을 감았다. 제가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조태식이 대답했다. 네가 고개 숙이기를 원해. 나는 눈을 떴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생각할 시간을 하루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을 거야. 그가 말했다. 내일. 전화를 끊자 마음이 텅 빈 것 같았다. 나는 지훈 씨에게 전화했다. 오늘 일찍 와요. 그날 밤 나는 지훈 씨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물었다. 어떻게 결정했어? 나는 그를 보았다.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그렇다면 내일 우리는 폭풍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검은 수첩을 펴고 큰 글씨로 한 줄을 더 썼다. 내일 내가 부러지거나 그가 부러지거나. 다음 날 아침 막 집을 나서려는데 박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드물게 흥분한 기색이 엿보였다. 그가 덫에 걸렸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무슨 덫이죠? 그가 이사님을 협박하기 위해 스스로 녹음 파일을 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가 명예훼손부터 사람을 납치한 것까지 모든 것을 꾸몄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 실장이 빠르게 말했다. 처리하기에 충분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박 실장이 대답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사님께서 직접 나서셔야 합니다. 어떻게 나서야 하죠? 심장이 쿵쾅거렸다. 기자회견을 여실 겁니다. 박 실장이 말했다. 사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지훈 씨를 보았다. 그는 더 묻지 않고 즉시 이해했다. 그저 한마디만 했다. 내가 여기 있어.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 이 순간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 조태식뿐만 아니라 여론과 수백 명의 비판적인 시선과도 마주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내가 나서지 않으면 나는 평생을 강요된 침묵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침묵하기에는 너무나 지쳐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아주 이상한 기분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텅 빈 듯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아마도 돌아갈 길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이 감출 것이 없어지면 잃을 것도 없어지는 법이다. 지훈 씨가 내 옆에서 걸었다. 손을 잡지는 않고 단지 반걸음 뒤에서 천천히 따라왔다. 박 실장은 일찍부터 와서 방구석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맑고 경계심이 가득했다. 카메라, 마이크, 조명,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자리에 앉았다. 첫 질문들은 예상 밖의 것이 아니었다. 옛 계약서, 익명의 게시글, 내가 프로젝트에서 물러난 일에 대해 물었다. 나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서두를수록 실수하기 쉽다는 것을 알았다. 회견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할 때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사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저는 사과해야 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견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저는 3년 전 부정의 소지를 발견하고 한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로 인해 저는 일련의 협박, 명예훼손, 강요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난 며칠간 제가 침묵했던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진실이 제자리를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박 실장이 신호를 보냈다. 뒤쪽 스크린이 켜지고 녹음 파일이 울려 퍼졌다. 조태식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자백이었다. 회견장은 함성으로 가득 찼다. 누군가는 벌떡 일어섰고 누군가는 미친 듯이 받아 적었다. 나는 스크린을 보지 않았다. 아래쪽 좌석들을 보았다. 이 순간 모든 것이 역전되었음을 알았다. 이와 함께 내가 말을 이었다. 불법 감금, 정신적 협박, 여론 조작에 대한 증거들도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이미 관계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 말이 끝나자마자 소음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진실이 스스로 나머지를 말해주었다. 복도로 나왔을 때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지훈 씨가 나를 부축하며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끝났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조태식 같은 사람에게 몰락은 결코 순순히 오지 않는다. 오후에 박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조태식은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 도시를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나는 길고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기뻐서가 아니라 마침내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일찍 집에 돌아왔다. 시어머니께서 뉴스를 보고 계셨다. 나를 보자 텔레비전을 끄고 일어서셨다. 피곤하지 않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어머님. 어머님은 오랫동안 나를 보시더니 나를 품에 안으셨다. 그분의 포옹은 강하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너희들 일을 어미가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네가 많이 힘들었다는 건 안다. 어느새 눈물이 흘렀다. 아파서가 아니라 인정받았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아버지께서 그 후에 전화하셨다.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단지 네가 똑바로 서는 길을 택했구나. 아비 어미는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셨다. 한마디였지만 바깥 세상에 아무리 풍파가 거세도 내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에 충분했다. 그날 밤 나와 지훈 씨는 오랫동안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말이 많지 않았다. 후회해?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 내가 고개를 숙였다면 평생 고개를 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네가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해. 사과하지 마요. 내가 말했다. 이 일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여전히 침묵이 안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휴대폰이 울렸다. 박 실장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태식이 반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읽고 나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정의가 깔끔한 결말이 아니라는 환상은 품어본 적 없었다. 하지만 최소한 오늘부터 나는 진실을 말할 권리를 되찾았다. 나는 지훈 씨를 보며 아주 옅게 미소 지었다. 다음에 무엇이 오든 이제 두렵지 않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혼자 뛰는 게 아니니까.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여전히 환했다. 나는 삶이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어떤 균열은 사람을 부서뜨리는 대신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둠을 이용하는 데 익숙한 자가 빛으로 끌려 나오면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후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조명이 꺼지고 카메라가 방을 떠나자 나는 아주 다른 무언가가 밀려오는 것을 똑똑히 느꼈다. 그것은 폭풍이 남은 것들을 마저 쓰러뜨리기 직전의 무거운 침묵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요란한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다. 지훈 씨가 문을 열자마자 사복 차림의 두 남자가 출석 요구서를 내밀었다. 수갑도 고함도 없었지만 그 진지한 태도는 내 심장을 내려앉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설희 씨, 어제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훈 씨를 보았고 그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나는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실제로 그들과 함께 집을 나설 때 다리는 여전히 떨렸다. 서류 냄새가 나는 차가운 조사실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 옛 계약서부터 미행당했던 밤, 조태식과의 만남, 모든 문자, 모든 통화까지 나는 더하지도 빼지도 않았다. 이 순간 단 하나의 디테일이라도 틀리면 내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걸 알았다. 조사는 거의 6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목은 바싹 마르고 머리는 어지러웠다. 문 밖에서 지훈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물 한 병을 건네주고는 마치 내가 심한 열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어깨에 재킷을 걸쳐주었다. 괜찮아, 내가 작게 말했다. 알아. 그가 대답했다. 그날 오후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조태식은 강요, 불법 감금, 정보 조작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인터넷에서는 나를 비방하던 글들이 사라지거나 애매한 사과문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등골을 가장 오싹하게 만든 것은 배우는 따로 있는가? 라는 모호한 제목의 새로운 익명 게시글이었다. 그것이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알았다. 저녁에 박 실장이 집에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조태식이 아직 전부 자백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어서 뭘 하려는 거죠? 내가 물었다.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박 실장이 천천히 말했다. 그는 이 일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방아는 침묵에 잠겼다. 나도 그 가능성을 생각했지만 박 실장의 입을 통해 듣자 여전히 섬뜩했다. 혹시 과거 그 계약서 뒤에 있던 사람인가요? 내가 물었다.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했다. 만약 조태식이 졸에 불과하다면 이 바둑판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나는 지훈 씨가 왜 예전에 내가 싫어할 만한 일을 해야 할 때도 나를 믿어줄 수 있냐고 물었는지 문득 이해했다. 어떤 싸움은 처음부터 빚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서 전화하셨다. 설이야, 괜찮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명 소문을 들으신 것이다. 괜찮아요, 엄마. 나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다. 내 일을 어미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널 믿는다. 단지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지는 않게 하렴.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녔다. 점심때 박 실장이 메모 한 장을 보냈다. 조태식이 단독 면담을 요구. 변호사 녹음 없이. 지훈 씨가 즉시 반대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가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고 싶어요.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듣겠습니다. 늦은 오후, 박 실장이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무슨 말을 하던가요? 내가 물었다. 그가 말하길, 이사님은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박 실장은 오랫동안 나를 보았다. 그가 말하길, 진정으로 이사님을 무너뜨리고 싶어 한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름을 말했나요? 아니요. 박 실장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고. 그 말은 마치 차가운 칼날이 목덜미를 스치는 것 같았다. 나는 과거의 계약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그리고 내가 협력을 거절했던 사람들의 눈빛을 떠올렸다. 원한이라는 것이 반드시 즉시 폭발할 필요는 없었다. 그저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와 지훈 씨는 오랫동안 함께 앉아 있었다. 그가 내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설이야. 이 일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 알아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가 나를 보았다. 걱정과 결의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당신을 지키는 것을 선택할 거야. 아주 강한 사람들과 맞서야 하더라도.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정으로 피곤하다고 느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는 어떤 것들은 통제할 수 없고 그저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했다. 나는 이 이야기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조태식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것처럼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세계에 발을 들였다는 사실과 마주하는 것임을 이해했다. 하지만 나는 다른 한 가지도 이해했다. 만약 지금 멈춘다면 내가 해온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것이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다. 스스로에게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앞으로 펼쳐질 것은 이 이야기의 결말뿐만 아니라 조명이 꺼진 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날 밤 비가 내린 후 나는 한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떤 싸움은 총성이나 판결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의 조용한 변화로 끝난다는 것을. 조태식은 구속되었고 비방글들은 점차 사라졌지만 미행당하는 듯한 느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내 자신의 그림자처럼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모님 댁을 찾아갔다.
아버지는 현관 앞에서 화초를 다듬고 계셨다. 나를 보자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웃으셨다. 딸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이 없었던 것처럼 온화한 미소였다. 왔구나. 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다. 손에는 아직 밀가루가 묻어 있었다. 그분은 평소보다 더 유심히 나를 보시더니 나를 앉히셨다. 정말 말랐구나. 나는 웃으며 어머니 손을 잡았다. 저 괜찮아요. 아버지가 가위를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보셨다. 아비는 네가 옳았는지 틀렸는지 묻지 않겠다. 단지 네가 여전히 너 자신이라고 느끼는지 묻고 싶구나. 그 질문에 목이 메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여전히 저예요. 단지 세상을 조금 더 알게 되었을 뿐이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럼 됐다. 남들이 내게서 많은 것을 뺏어갈 수는 있어도 그것만은 뺏기게 두지 마라. 부모님 댁을 나서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모든 것이 끝나서가 아니라 내게는 방어할 필요 없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오후에 박 실장이 만나자고 했다. 사무실이 아닌 골목 안작은 카페에서였다. 그는 나를 보았다. 피곤함과 맑음이 공존하는 눈빛이었다. 새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조태식 배우의 인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물었다. 드러난 연결고리들에서요. 그들은 조태식을 아주 빠르게 잘라내고 있습니다. 박 실장이 한숨을 쉬었다. 다시 말해 조태식은 희생양이 된 겁니다. 나는 생각했던 것만큼 통쾌하지 않았다. 그저 공허할 뿐이었다. 그럼 더 이상 저와 정면으로 맞서지는 않겠군요. 네, 박 실장이 고개를 저었다. 더는 이사님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사님이 더 이상 그들이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씁쓸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나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걸로 충분해요. 박 실장이 나를 보며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사님의 커리어는 예전처럼 순탄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문들은 닫힐 겁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해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걸어갈 다리가 있어요. 그날 저녁, 나는 일찍 집에 돌아왔다. 시어머니께서 옷을 개고 계셨다. 나를 보자 바로 물으셨다. 오늘 피곤하지 않았니? 네, 어머님. 어머님은 잠시 나를 보시더니 작게 말씀하셨다. 지훈이한테 대충 들었다. 네가 큰일에 엮인 걸 탓하지는 않는다. 단지 이제부터는 조금 천천히 살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그분 옆에 앉았다. 노력할게요. 어머님은 내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빨리 가기 위해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멈출 줄 알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살게 된단다. 그날 밤 나와 지훈 씨는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아래의 도시는 여전히 밝았지만 예전처럼 눈부시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박 실장은 뭐라고 해? 지훈 씨가 물었다. 배우는 물러섰대요.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더 이상 목표가 아니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행이네.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가 아주 옅게 웃었다. 원래 인생에 예전처럼이라는 건 없어. 그저 계속될 뿐이지.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계약서도 여론도 조태식도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차를 한 잔 끓이고 동네를 산책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김철민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한결 안정되어 있었다. 미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잘 지내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내가 대답했다. 예전 같은 길로 돌아가지 마세요. 김철민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다른 사람의 목숨으로 배우는 교훈은 너무 비싸더군요. 이제 기억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 이야기 속의 모든 사람이 각자의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는 돈으로, 누군가는 명예로, 누군가는 공포로, 그리고 나는 잃어버린 순수함으로 대가를 치렀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남은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회사에 다시 들렀다. 인사팀장이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당분간 쉬려고요. 내가 말했다. 언제 돌아올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되든 저는 여전히 이사님을 믿어요. 빌딩을 나와 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곳은 한때 야망이었고 압박이었고 영광이었다. 이제는 그저 내가 지나온 길의 한 부분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검은 수첩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썼다. 어떤 승리에는 박수가 필요 없다. 나는 수첩을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단지 새로운 빈 공간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것들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그 대가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나는 아주 일찍 잠에서 깼다. 알람 시계 때문이 아니라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온 햇살이 아주 다른 가벼운 느낌으로 나를 깨웠기 때문이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걱정으로 심장이 조여오지 않았고 협박 문자가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찾으려 손을 뻗을 필요도 없었다. 부엌에서는 시어머니께서 어느새 일어나 죽을 끓이고 계셨다. 갓 지은 쌀과 볶은 파의 향이 고소하게 퍼졌다. 나를 보자 어머님은 웃으셨다. 오늘 얼굴이 더 좋아 보이는구나. 나는 자리에 앉아 채소를 다듬는 것을 도왔다. 어젯밤보다 잠을 푹 잤어요. 어머님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어른들은 굳이 듣지 않아도 이해하는 것들이 있었다. 내 얼굴의 평온함이 바로 그 대답이었다. 지훈 씨가 그 후에 부엌으로 내려왔다. 그는 나를 보고 조금 놀란 듯했다. 웬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다 같이 아침 먹고 싶어서요. 내가 말했다. 그가 웃으며 의자를 끌어당겨 옆에 앉았다. 우리 셋은 아주 소박한 아침 식사를 했다. 누구도 조퇴식을, 기자회견을, 지난 날들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모든 것이 정말로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며칠 후 박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평온했다. 조퇴식의 서류는 다음 처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배우의 관련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깨끗하게 손을 뗐습니다. 더 이상 방해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박 실장이 대답했다. 이사님께서 스스로 일어서신 겁니다. 저는 단지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오랫동안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오후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햇살 냄새와 아래층에서 노는 아이들의 소리를 실어왔다. 삶은 계속되었고 지극히 평범했다. 단지 내가 몇 달 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을 뿐이다. 그 주말 나는 부모님 댁을 찾았다.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반찬들로 소박한 밥상을 차려주셨다. 아버지는 차를 따르며 나를 천천히 바라보셨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나는 생각하다가 솔직히 말했다. 당분간 좀 쉬고 싶어요. 프로젝트에 쫓기지도 자리를 다투지도 않고 좀 천천히 살고 싶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멈출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어머니는 나를 보셨다. 눈가가 약간 붉어져 있었다. 내가 평안하면 그걸로 됐다. 어미는 다른 건 필요 없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을 겪고 나서야 가장 소중한 것이 승패가 아니라 가족의 밥상 옆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임을 깨달았다. 한 달 후 나는 김철민 씨와 미나가 도시를 떠나 다른 지방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철민 씨가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다. 저 이제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를 버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읽고 나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적어도 이 이야기에서 누구도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 또한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기 위해 회사에 한 번 더 들렀다. 사무실은 그대로였고 책상과 의자도 그대로였지만 익숙한 공간 한가운데 서 있는 나는 마치 외부인처럼 느껴졌다. 인사팀장이 문 밖까지 나를 배웅하며 꽉 안아주었다.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저는 여기 있을게요. 알아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아마 저는 다른 길을 가게 될 것 같아요. 빌딩을 나오며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어떤 문이 닫히는 것은 패배에서가 아니라 그 단계를 이미 지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나와 지훈 씨는 경호원도 따라붙는 차도 없이 동네를 산책했다. 그는 처음 사랑에 빠졌던 날들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후회돼? 그가 물었다. 한때는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왜? 그 일들을 겪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여전히 침묵이 안전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그를 보았다. 이제는 알아요. 때로는 똑바로 서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많은 것을 배웠어. 우리는 나무 아래 벤치에 멈춰 섰다. 하늘에는 달이 떠 있었다. 아주 밝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은 충분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모든 사건이 지나간 후 남은 것은 상처가 아니라 냉철함이라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조태식을 원망하지 않았다. 나에게 그는 탐욕, 권력,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대한 더 큰 교훈의 일부일 뿐이었다. 어떤 자들은 멈출 줄 몰라 무너지고 어떤 사람들은 놓을 줄 알아 살아남는다. 잠들기 전 나는 다시 검은 수첩을 펼쳤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공포와 의심, 두려움에 떨던 지난날의 나를 다시 보았다. 마지막 페이지에 나는 한 줄을 더 썼다. 평안이란 폭풍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나는 수첩을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더 이상 거세게 뛰는 심장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고른 숨소리만이 아주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불꽃놀이도 박수갈채도 누구 하나 시끄럽게 대가를 치르는 일도 없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한 결말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가족을, 그리고 그릇된 것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고 살아갈 권리를 지켜냈기 때문이다. 이야기가 막을 내릴 때 남는 것은 음모나 긴장감 넘치는 대결, 어둠 속으로 사라진 이름들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다.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안전을 위해 침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똑바로 설 것인가? 인생이 항상 평탄한 길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원치 않아도 공포, 압박, 그리고 고독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상기시켜준다. 진정한 평안은 회피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 살다 보면 오해받고 비방당하고 일시적인 평온을 위해 고개 숙이도록 강요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침묵은 당장의 풍파를 피하게 해줄 수 있지만 그 대가는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자책감이다. 그릇된 것 앞에서 한번 고개를 숙이면 평생을 숙이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반대로 똑바로 서는 것이 항상 즉각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그것은 당신의 인격과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의 떳떳함을 지켜준다.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누가 이기고 졌느냐가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한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있다. 내가 누구인지 돈이나 지위 혹은 일시적인 안정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족, 친절함, 자존감과 같은 소박하지만 견고한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지치고 방황하고 어려운 갈림길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어딘가에서 보았다면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더디고 어렵더라도 모든 올바른 결정은 당신을 진정한 평안이 있는 삶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끌어줄 것이다. 이야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하나의 관점, 교훈, 혹은 그저 공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생각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지지는 채널이 계속해서 진솔하고 가치 있는 삶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모든 것이 지나간 후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천천히, 더 친절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릇된 것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